당연히 채무를 벗어나고 하니까 개인회생 나는 단점이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개인회생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.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그 예를 좀 내가 들어주고 싶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다. 아빠 개인회생 다 좋은 것만 얘기하는데 단점도 있지 않아? 뭐 단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흔히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신규 대출이 안 되고 신용카드 사용이 안 된다. 그 다음에 뭐 변제 기간 동안 생활이 어렵잖아. 변제를 하고 생기만으로 생활을 해야 되니까 뭐 이런 것도 드는 사람도 있고, 건설업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 보증서 발급이 안 되고 보험 설계사 같은 경우에도 인보증을 서야 되는데 인보증서 발급이 안 되고 이렇게 좀 제한이 여러 가지 있지. 그런데 개인회생 신청을 마음먹은 채무자들의 경우에는 어차피 채무를 갚지 못해서 연체가 되는 사람도 있고 신용도도 많이 낮아졌고 그래서 대출이 제한되거나 신용카드 사용이 안 되는 사람도 많거든. 근데 이거는 개인회생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단점이라고 보기는 사실 내가 생각할 때는 없는 것 같아. 나는 개인회생은 단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. 어차피 개인회생을 하기 이전부터 채무로 고통받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말했던 여러 가지 그런 게 단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. 예를 한번 들어보면 건강을 위해서 달리기 운동 하잖아. 나도 달리기 운동을 하는데 달리기 운동의 단점이 뭐냐 그러면 공간이 좀 필요하고 뭐 운동장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그런 주변에 없다 이런 게 단점이 될 수는 있는데 숨이 차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답하는 거는 사실 이거는 건강을 위한 거잖아. 그래서 이거는 단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. 채무자들이 뭐 신규 대출도 안 되고 너무 생활이 어려운 거 이런 거는 좀 어렵지만 참고 힘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해서 이제 면책이나 탕감이 되니까 빚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. 이거는 개인회생 조건만 되면 당연히 해봐야 되는 거고 이거 단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. 그런데 좀 약간 오해할 수 있는 게 그러면 개인회생이 제일 좋은 제도냐 우리나라에서 그건 아니야. 왜냐면 사람에 따라서 개인회생보다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절차나 새 출발기금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이 오히려 본인한테 더 유리할 수가 있거든. 그러니까 유리한 제도지 개인회생의 단점은 아니고 다른 제도가 더 유리한 제도가 있을 수 있어. 근데 개인회생이 더 유리한 사람도 있고 당연히. 그래서 이게 선택의 문제인 거고 그거는. 이제 단점을 물어보니까 개인회생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좀 문제들이 있어. 그래서 나는 좀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개인회생 약간 제도의 문제점이라고 하나 앞으로 개선 방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. 그러니까 개인회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는 점. 개인회생 그 신청 자격 요건 중에 뭐 지난번에 우리 자격 요건에 대해서 얘기했잖아.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고 변제를 할 때도 청산가치 재산보다는 많이 변제를 해야 되거든. 이거를 좀 어렵게 얘기하면 총 변제액이 채무자의 파산을 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많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소득이 많거나 청산가치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제 내가 사는 부동산이 있다 이런 경우지 대표적으로. 그러면 이 변제금이 높이 산정될 수밖에 없거든. 개인회생은 내 청산가치보다 많이 변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내 부동산이나 이런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이 높게 산정될 수밖에 없어.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. 오히려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담보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매각하기도 쉽고 또 새로 사기도 쉽고, 그 다음에 담보물건이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 채권에 당연히 포함시키는 게 훨씬 이득이야.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소득이 많거나 이러신 분들은 사실 영향이 크게 없고 당연히 이득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소득이 적으신 분들이 유일한 부동산이 있는 거야.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. 근데 그 부동산이 실제 가격은 막 하락했는데 팔리지가 않아. 그런데 KB 시세나 거래 사례상으로는 가격이 높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. 그래서 내가 팔 수가 없어서 처분을 할 수 없는데 빚은 갚지 못하고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격이 변제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청산가치 재산이 되잖아. 그래서 소득이 적은데 변제금은 높이 돼서 자격이 안 되거나 아니면 변제금이 높아지는 결과가 생기지. 반대로 임대차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면제재산, 소액임대차 보증금은 압류금지의 면제재산이거든.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그 면제재산만큼은 내 재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변제금 산정에 있어서 좀 자유로운데 부동산은 주택임대차나 부동산 소유나 어차피 같이 살고 있는데 이게 내 재산으로 잡히다 보니까 변제금이 훨씬 커지지. 그래서
아까 말했듯이 이제 집이 팔리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는 좀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.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주채무하고 보증채무가 있는 경우에 어머니가 주채무자인데 아들이 보증을 서서 가족들이 다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 명이 개인회생을 하는 거지. 주채무자나 보증채무자나. 어머니가 이제 주채무자여서 개인회생을 해서 면책을 받았어. 그런데 그 채무는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이제 아들한테 추심을 하겠지. 그래서 채무를 어머니는 벗어났는데 보증채무인은 오히려 채무를 부담하게 되니까 면책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어머니는 빚에서 탈출했는데 가족이 채무를 다시 또 부담하게 되는 거야. 아들한테 채무가 오는.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민법에서 당연한 얘기인데 이 개인회생의 단점, 어려움, 개인회생을 해결하기 어려움. 내가 이렇게 예를 드는 이유는 뭐냐면 개인회생을 할 때 이게 단점이 아니라 다른 법령상의 여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시 고려하면서 해야 된다.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. 그러니까 당연히 채무를 벗어나고 하니까 개인회생 단점이 없고 나는 단점이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개인회생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.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 그 예를 좀 내가 들고 싶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다. 단점은? 없다. 없다. 다만 고려해야 할 점은 있다. 오케이.